오늘부터는 이제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녀의 첫 번째 시작이 탄생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큰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발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달. 그러니까 이 강의는 앞으로 발달적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발달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죠. 뭐 조금만 할 건지 많이 할 건지 뭐 그거는 이제 좀 생각하시고, 이게 지금까지 제가 지난주까지는 헌신 강의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5주 지나고 나면 이제 사랑 쪽으로 넘어갈 건데, 사랑, 애정, 그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지금 제가 고민 중에 있어요. 근데 아무튼 사랑, 애정은 저한테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기적 혹은 신비 혹은 매직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매직. 네, 매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매직이 이 세상에도 존재한다.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기적이죠, 기적. 이런 기적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사랑이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목을 그런 거 붙여서 잡을까. 어떻게 하면 좀 매력적으로 보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런 중인데 재밌을 거예요. 앞으로 그것도. 자, 근데 이제 그 사랑, 헌신, 우정, 이런 것들은 발달을 위한 기초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발달, 쉽게 말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변화되고 하는 모든 것들에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고 그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또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랑하면 두 사람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만 그 우정이죠. 이어가야만 요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세트예요. 지금 이제 강의 자체가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 헌신, 우정, 사랑 이거하고 발달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항상 세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강의를 생각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어도 됩니다. 그 강의 들어도 되고 그래서 일단 발달적인 면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발달 생각하면 몇 가지 떠오르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 이제 뭐 좀 있어 보이게 하려면 개념, 있어 보이는 거는 개념이고, 그냥 얘기하면 단어이긴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가 유기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기체. 발달을 생각하시면 유기체라는 단어를 꼭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발달 생각을 하면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구조라는 단어예요. 발달 그러면 유기체적인 특성과 구조적 변화 이 두 가지가 양대축입니다. 발달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유기체가 하나의 중요한 주제고 또 하나는 구조가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 이게 이제 발달에 관한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그거보다 더 큰 각도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 이제 가족 또는 사회 인류 이런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족이나 사회나 인류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 하나의 축, 그건 여러 축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회나 세상을 이해할 때는 여러 각도나 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발달축입니다. developmental axis의 발달축. 그러니까 축이 하나가 나 개인을 이해하든 또는 관계를 이해하든 가족을 이해하든 사회를 이해하든 인류를 이해하든 하나가 무슨 축이라고요? 발달축입니다. 이 발달축으로 하나 쭉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발달축. 인류도 지금 변화하면서 계속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인류는 이제 발달이라는 말보다는 발전이란 말을 쓰죠. 발전. 그래서 발전적이냐 아니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보면 한국 사회도 옛날 뭐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100년 전 하고 지금하고 보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발전된 거냐? 발전은 이제 긍정적인 면이고, 그럼 이 발전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것은 중요한 주제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긴 했는데 이게 경제적인 면에서는 발전인데 다른 면에서는 이게 발전하고 있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다른 면이라고 하는 거는 정서적 관계, 사람들하고의 관계적인 면에서 이게 발전인가? 이게 의문부호가 생긴단 말이죠. 분명히 경제 면에서는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고 막 힘들고 어렵고 하던 한국이 지금 역사 이래로 가장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일본보다 앞질렀으니까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어요. 네, 앞질른 지 벌써 한 2년인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금년에 3만 한 7천 불 우리나라가 그래서 앞으로 2030년이 되면 4만 불 간다고 얘기를 해요. 경제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대만이 우리를 추월할 거다. 이런 또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대만이. 옛날에 한 23년 전에는 대만이 우리보다 높았어요. 1인당 GDP가. 높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추월했다가 23년 만에 이게 아마 역전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대만이 이제 TSMC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좋아가지고 그 회사 때문에 대만 경제가 지금 부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추월할 것이다. 우리는 2030년에 아마도 4만 불 될 건데 이 대만은 아마 2년 뒤인가? 3년 뒤인가에 4만 불 될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이게 발전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관계적인 면이나 사람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 아들이 종종 하는 말,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는 풍요의 시대에 태어나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너무 좋아. 그런데 집 사기가 너무 어려워. 요즘 젊은 사람은 집 사기 너무 어렵잖아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웬만한 월급을 받아가지고는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또 다른 고통들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풍요롭고, 분명히 살기가 좋아지긴 했는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살기 어려워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하나의 발달 혹은 발전이라는 축으로 사회나 개인이나 가족이나 인류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축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축은 뭐냐면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게 심치료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 각도가 상당히 약해요. 심치료하는 사람들은 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적인 생각을 거의 안 하거나 그 시스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거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스템 속에서 존재하는 생명체거든요. 시스템이 없는 생명체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어떤 생명체든 간에 항상 시스템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생물, 동물, 이런 얘기할 때는 항상 생태계란 말을 하잖아요. 생태계. 그게 이코시스템이거든요. 생태계란 말은 시스템이란 뜻입니다. 그 생태계가 뭐 유지가 된다, 뭐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 생태계에서 뭐 맨 위에 있는 뭐 동물이 있고, 뭐 아래에 있는 동물이 있고,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들은 엄청 숫자가 많고, 위에 있는 것들은 숫자가 작고, 막 이런 얘기 늘 나오잖아요. 그 생태계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개인이나 사회나 가족이나 또는 국가나 또는 전체적인 인류를 이야기할 때 하나는 발전하냐 안 하냐 이 각도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축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시스템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엑시스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요. 이거는 체계 혹은 체제 축이다. 체제 혹은 체계 축 이게 하나의 큰 축이에요. 발달 축이라는 게 있고 이런 축이라는 게 또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특히나 이런 발달적인 측면, 부모 자녀 관계를 이해할 때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권력입니다. 이 권력적인 측면은 대체로 상담하는 사람들은 잘 얘기를 안 해요. 제 얘기를 안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만나는 주제입니다. 이 권력 주제가 굉장히 많이 만나요. 왜냐하면 권력 주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영역이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영역인데 정치인들은 아예 직업으로 권력을 추구를 하죠. 그게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권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 그 생태계는 권력을 정점으로 놓고
항상 각축전을 벌이죠. 그게 이제 정치권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족 관계를 보시면 이 가족 관계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이 권력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핵가족 제도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핵가족 제도라고 하면 아까 시스템적인 측면이잖아요. 핵가족 제도 그러잖아요. 제도. 제도는 이건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인류는 많은 경우 인류는 그랬죠.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니까 대가족 제도였죠. 대가족 제도 이전에는 어떤 제도였냐면 시족사회라는 게 있었죠. 부족사회, 시족사회. 그래서 어떤 같은 성씨의 사람들끼리는 모여서 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집성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점점 이게 이제 발전인지 이게 발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점점 어디로 왔냐면은 핵가족 시스템으로 왔어요. 근데 이 핵가족 시스템마저 이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있는 이 핵가족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체제 혹은 체계는 권력적인 면에서 보면 자녀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권력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도 견제할 수가 없어요. 권력이라는 건 언제나 견제가 필요한데, 근데 대가족 제도만 해도 견제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엄마 아빠가 막 애한테 뭐라고 하고 막 그러면 애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가 이랬어 막 이러잖아요. 아빠가 이랬어 그러면 응 그랬어? 애미야 이리 와보라. 애미야 이리 와보라. 해가지고 그럼 쓰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견제를 했잖아요. 이렇게 견제해서 애를 함부로 못하게 쉽게 말해서 권력을 남용 못하게 그래서 학대를 못하게 그런데 이제 핵가족 체계로 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이제 엄마, 아빠, 아이들만 있고 살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마음 안 먹어도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 만납니다.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한다는 누가 뭐라고 하냐. 이 권력적인 면입니다, 이게.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 권력 문제. 또 있죠. 제가 개인 상담하다가도 또는 부부 상담하다가도 가족 상담이나 집단 상담하다가도 자주 만나는 주제입니다. 서로 다퉜는데 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진 것 같아요.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게 권력의 문제거든요, 그게. 대항을 했는데 자기가 왠지 진 것 같아요. 분명히 싸움에서는 이긴 것 같은데 마음으로 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다 이게 권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람을 이해할 때, 혹은 가족을 이해할 때, 사회를 이해할 때, 문화를 이해할 때, 또는 인류를 이해할 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축이다. 권력. 권력과 더불어서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협상입니다.